안녕하세요, 여러분. 율리아 사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칸트를 아주 부셔버리겠다고, 아주 열심히 배우겠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울 칸트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물론 이 머리는 제가 합성한 거고요. 자, 이 사람이 중요한 키워드들이 정말 많아요. 자, 우리 의무론의 대표 학자이기 때문에 의무, 그리고 또 실천, 이성, 선의지, 정언, 명령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키워드들이 뭘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죠. 근데 왜 이렇게 얘는 다른 학자에 비해 알아야 할 단어도 많고 막 그 까다롭냐라고 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냥 이 사람이 까다로운 사람이라 그래. 얼마나 까다롭냐면요. 이 사람의 별명이 뭐였는 줄 알아요? 걸어 다니는 시계였어. 정말 규칙적인 걸 좋아하고 자기의 시간을 방해받고 이런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항상 같은 시간에 오후 3시 30분에 정확하게 산책로를 지나갔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산책로를 딱 3시 30분에 지나가는 걸 보고 자기의 시계를 다시 맞추기도 했다. 이런 예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섬세하고 꼼꼼하고 까다로운 사람이었냐. 좋아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에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면 뭐 해야 돼 우리? 고백해야 되잖아.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 줄 알아요 여러분?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 한 1년 정도면 좀 많은가? 한 7년이었나? 3년이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7년이라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한 7년? 3년인지 7년인지 아무튼 몇 년이 걸려서 고백을 했대요. 근데 그 고백을 한 이후에 이 여자는 이미 어떤 상태야? 결혼을 한 상태였다는 거지. 결혼을 한 유부녀한테 고백을 한 거죠. 몰랐던 거야. 자기가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건지 사랑하는 건지 너무나 깊이 생각하다가 좀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 학자 같은데 어쨌든 엄청 꼼꼼하고 까다로운 학자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언어가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다라는 거 좀 명심하고 우리 수업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 칸트는 의무론자이기 때문에 의무다. 미안해요. 어쨌든 간에 인간의 마음에는 누구나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뭐가 존재한다고 보냐? 도덕 법칙이라는 게 누구한테나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묘비명이 이런 게 써져 있어요. 되게 좀 이거 읽어보면 또 멋있어, 칸트가.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큰 경탄과 외경으로, 경탄은 놀랍다는 거고 외경은 경건하다는 거죠. 그런 걸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딱 두 가지 있는데 그것은 저 하늘 위에 빛나는 자연적인 별과 그리고 별이 딱 내 마음에 빛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죠.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거. 내 안에 뭐야? 도덕법칙이다. 묘비명에 쓸 정도로 도덕법칙을 굉장히 강조한 학자였다. 그러면 얘가 얘기하는 도덕법칙은 무엇에 의해 세워지는 거냐? 이 두 번째 빈칸에 아까 우리 여기서 키워드로 봤던 실천 이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도덕법칙은 실천 이성에 의해 세워진다. 여러분 학습지 첫 번째 페이지 보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 실천 이성이 뭔가요? 실천 이상이라는 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는 거. 그거를 생각하고 나의 스스로의 의지로 결단하는 능력을 실천 이상이라고 이렇게 뜻이 풀이가 되어 있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지는 말고 그냥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려고 도덕적인 실천과 이 실천과도 사실 가로쳐야 돼. 도덕적인 실천과 관련된 이성이 이 실천 이성이다. 우리가 도덕적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도덕 법칙을 세워주는 그런 이성이 실천 이성이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는 이거구나. 그러면 해야지. 그거를 생각하는데 도와주는 이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실천 이성을 통해서 뭐를 세운다? 도덕 법칙을 세운다. 도덕 법칙은 실천 이성에 의해 세워진다. 됐을까요?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근데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여기 화살표에서 그래서 인간은 자율적 존재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과서가 필요한데 있을까요? 교과서 정말 필요한데 여러분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PPT에 띄워놓긴 했어요. 하지만 교과서에 나중에 꼭 추가로 필기를 해주셔야 돼요. 넘어가 보자. 자, 교과서 143페이지에 이게 한 17번째 줄일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 인간은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이렇게 극복하고 실천 이성이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명령을 따를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을 자율적 존재라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지. 예시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이 인간이야. 이 사람이 사막 한가운데서 너무 목이 마른 상태야. 갈증이 가득한. 갈증이 심한 상태인데 그래서 이 사람은 나 너무 물을 먹고 싶어. 이게 본능적인 욕구겠죠. 자기가 너무 물을 먹고 싶어서 물을 먹는 거. 이게 본능적 욕구에 따르는 거야. 근데 뭐야? 나보다 더 공경에 처한 이 아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먹을 물을 나도 너무 갈증이 심하지만 나의 본능적 욕구를 극복하고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게 마땅하다라는 이 실천 이성이 세운 도덕 법칙에 따라서 그 명령에 따라 이 아이에게 물을 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욕구나 이런 거에 지배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내가 실천 이성을 통해 세운 명령을 따를 수 있는 도덕 법칙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자율적인 존재라고 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물을 마시고 싶다는 본능적 욕구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실천 이성이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명령, 예를 들어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기 라는 이런 명령을 따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명령을 내리고 그거에 따르는 거기 때문에 자율적인 존재라고 본 거다. 자율의 반대는 뭐야? 여러분, 자율의 반대는 뭐예요? 타율이죠? 만약에 자신의 본능적 욕구에 내가 배가 고프려고 배고픈 게 아니잖아. 내가 배가 고파진 거잖아. 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이미 욕구에 지배가 된 거죠. 이런 거는 타율적인 상황이지만 우리 그거를 극복하고 자율적으로 실천 이성이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자율적 존재라고 봤습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같이 볼게요. 그리고 칸트는 자율적 존재인 이 인간은 이거 갑자기 커지니 자율적 존재인 인간은 뭐를 갖고 있다고 했어? 선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을 했대요. 자, 우리 요 세 번째 키워드 벌써 나왔네요. 선의지. 자, 그러면 학습지 3번 빈칸에 인간은 뭐를 갖는다? 선의지, 선한 의지라고도 해요. 선의지를 갖는다. 이것도 매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선생님, 또 선의지는 뭐예요? 인간이 실천 이성을 통해 도덕 법칙을 세운다는 거 알겠는데 그리고 자율적 존재라는 것도 알겠어요. 선의지는 뭔가요? 선의지란 옳은 행위를 오로지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옳다는 이유에서 받아들이고 따르려는 마음가짐이래. 그냥 의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옳은 행위가 의무론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을 텐데 옳은 행위가 가치가 옳다고 정해져 있어?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달라? 의무론에서는 옳은 행위는 정해져 있어. 그른 행위도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 정해져 있는 옳은 행위를 그게 옳잖아. 그러니까 우리 해야지, 받아들이고 따라야지 라는 마음가짐이 바로 선의지, 선한 의지라고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선의지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적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학습지에 따로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기를 해주세요. 제가 필기할 시간을 드릴게요. 아주 천천히 읽을게요. 첫 번째로 자연적 경향성을 초월하여. 선생님, 자연적 경향성은 또 뭐예요? 자연적 경향성이라는 건 아까 우리가 봤던 여기 있는 본능적 욕구랑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 칸트만의 용어예요. 그래서 이 본능적 욕구, 감정 이런 것들을 자연적 경향성이라고 하는구나. 칸트의 용어로 자연적인 우리가 따르게 되는 지배받는 그런 경향성이라고 하는구나. 칸트의 용어다. 여기에 지배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초월해서 내가 도덕법칙, 실천 이성을 통해 세운 도덕법칙에 따르려는 의지를 선의지라고도 한다. 다 적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아니죠. 이게 첫 번째 뜻이고 요게 두 번째 뜻이고 사실 이게 1, 2, 3번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양한 표현으로 선의지가 서술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어떤 행위가 그냥 의무니까 그게 옳으니까 해야만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하려는 의지를 선의지라고도 한다. 만약에 여기서 이거 쓰는데 시간이 좀 걸리면 선생님한테 잠시 영상을 멈춰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멈추고 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다들 잘 썼기를 바라면서 자, 그러면 그래서 선의지에 대해서 칸트가 얘기한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문을 볼게요. 이 세계에서 혹은 이 세계 밖에서까지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정말 선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선의지뿐이다. 그만큼 선의지를 되게 추앙한 거지. 우리 지성이나 판단력 같은 정신적인 재능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용기나 결단하는 거 그런 기질상의 성질은 많은 의도에서 선하고 바람직하죠. 지성 판단력 있어야지. 용기 결단성 있어야지. 근데 이런 재능이나 기질조차 항상 뭐가 선하지 않으면 의지가 선하지 않으면 악하고 해가 될 수 있어. 똑똑해. 지성을 아주 잘 활용해서 근데 선의지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지성은 악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지. 막 나의 행복만을 추구한다거나 이런 항상 의지가 선해야 한다 라는 선의지를 강조한 지문이고요. 자, 그래서 칸트는 이렇게 합니다. 선의지에서 비롯된 의무에 따른 행위만이 도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의지, 의무만을 의욕하는, 의무니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의무에 따른 행위가 도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또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시를 하나 들고 와 봤습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제목을 적어주세요. 도덕적 행위를 한 상인은 A일까? B일까? 이 상인이 A 상인, 이 상인을 B 상인이라고 해볼게요. 여러분 학습지에 이거 있죠? 자, 여러분들 A를 한번 볼게요. A 상인은 공정하게 물건을 팔았네. 근데 이 사람이 공정하게 물건을 판 이유는 공정하게 물건을 파는 게 당연히 나의 의무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의무는 공정하게 물건을 파는 것, 이게 의무겠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공정하게 물건을 파는 것이 의무니까 나는 그 의무를 따랐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B를 한번 볼게요. B 상인. 자, 이 사람도 공정하게 물건을 팔긴 팔았나 보다. 공정하게 물건을 파는 이유는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익에 세모 쳐볼게요. 선생님 이익이 나쁜 게 아닌데 왜 이익에 부정적인 세모 표시를 하시나요? 칸트한테는 안 돼. 왜? 칸트는 아까 본능적인 욕구 그리고 욕망 아까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렀죠? 자연적 경향성. 이런 거에 따르는 행위를 도덕적이라고 봤나? 아니야. 아까 본능적인 욕구, 욕망 이런 자연적 경향성을 초월해야 한다고. 아까 그 초월하는 게 선의지라고 했잖아. 이 사람은 이익, 자신한테 유용하게, 자신을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익이 되니까 의무에 따라야지. 공정하게 물건을 판다는 의무에 따라야지 라고 얘기를 했어. 물론 이 의무를 지키긴 했어. 공정하게 물건을 팔긴 팔았지. 근데 이 사람은 공정하게 물건을 파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한 거야? 의무라서 한 거야? 아니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한 거야? 의무라서 한 거야?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한 거야?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한 거잖아. 의무라서 한 게 아니잖아. 물론 의무를 맞추긴 했는데 의무라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무이기 때문에 한 행위가 아니라 이익을 얻으려는 이런 욕구와 같은 거에서 비롯된 행위는 칸트는 도덕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칸트는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와 의무에 맞는 행위를 구분을 합니다. 자, 우리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에 뜻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선의지를 바탕으로
도덕 법칙을 따른다는 의무의식을 갖고 의무의식에서 나온 행위. 다 똑같은 얘기죠. 선의지도 의무를 따르고자 하는 의지였고, 그리고 그런 도덕 법칙을 따라야지. 그게 의무니까. 그렇게 나온 행위는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 이걸 도덕적인 행위라고 봐요. 근데 의무에 맞는 행위는 뜻을 한번 써볼게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의무에 맞지만, 그러니까 의무를 지키기는 했다? 근데 이 의무에 맞는 행위를 한 사람은 의무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야. 나의 이익이나 나의 유용성 때문이나 나의 욕구나 욕망을 충족하기 때문에 그 의무를 지킨 거지. 그런 거는 도덕적이지 않아. 결과적으로 의무에 맞지만 자연적 경향성이나 유용성 때문에 한 행위, 이거를 의무에 맞는 행위, 또 다른 말로 의무에 일치하는 행위 라고도 해요. 이거는 도덕적이다, 도덕적이지 않다, 도덕적이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헷갈릴 것 같아. 내가 예시를 하나 더 들어줘야 되겠어.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최근에 엄청 사람도 많이 없고 한 명 있었어요. 저 말고. 그리고 또 횡단보도 또 그려야지. 횡단보도. 자, 빨간불. 자, 이거 초록불이야. 그래서 여기 차도 없고, 어머, 시리가. 정말. 시리가 켜졌어요. 자, 껐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차도 없어. 한밤이야. 횡단보도에 차도 없고 사람도 한 명밖에 없었어. 이건 저예요. 자, 여기 사람. 일반인? 저도 일반인인데 아무튼 어떤 사람 한 명. 이름을 뭐라고 할까? 최준이라고 할게요.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사실 이 정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저 처음엔 되게 극혐했는데 자꾸 생각이 나. 정말 무섭죠? 어쨌든 나와 최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나는 횡단보도를 무단횡단을 하고 싶었어. 근데 나는 무단횡단을 하지 않아야지. 무단횡단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의무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의무를 지켰어. 그 의무니까 무단횡단 당연히 하면 안 되지 해서 나는 횡단보도를 무단횡단 안 하고 초록불이 바뀔 때 갔어. 이 행위랑 이게 첫 번째 행위예요. 그 다음에 이 최준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나 무단횡단 해야지 하고 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횡단보도로 발을 딱 뻗는 순간 그 불이 초록불로 바뀌었어. 이 사람은 무단횡단 하려고 했는데 초록불로 바뀌어서 결국 무단횡단을 했어, 안 했어? 무단횡단을 안 한 거야.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칸트가 봤을 때 이 두 번째 행동, 무단횡단을 하려고 했으나 딱 어떻게 타이밍이 딱 맞게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인가? 횡단보도 불이 초록불로 바뀌어서 무단횡단을 하지 않은 이 최준. 이 사람은 도덕적인 행위를 한 걸까, 안 한 걸까? 여러분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최준은 도덕적 행위를 했다, 안 했다? 제가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쓸 시간 OX 혹은 했다, 안 했다 5초 드리겠습니다. 5, 4, 지금 안 쓰는 사람은 수업 안 듣고 있는 거야. 3, 2, 1. 정답은 뭘까요? 최준은 칸트가 바라보기에는 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죠. 왜? 의무를 지키긴 했다? 무단횡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무를 지키긴 했는데 이 사람은 의무를 지켜야 하니까 의무이기 때문에 그 의무를 지킨 거야? 아니면은 그냥 어쩌다 보니 나는 가고 싶은 욕구가, 무단횡단 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초록불로 바뀌어서 의무를 지킨 거야? 그치. 의무이니까 지킨 게 아니라
그냥 무단 횡단하려다가 욕구나 감정, 자연적 경향성에 막 따르려다가 어쩌다 보니까 의무에 딱 맞아 떨어진 거지. 이거는 2번 행동은 의무에 맞는 행위 혹은 의무에 일치하는 행위이죠. 이건 칸트는 도덕적이라고 보지 않았다. 제가 도덕적 행위죠. 의무에서 비롯된 행위. 무단횡단해서 안 된다는 의무를 지키려고 지킨 거니까. 됐을까요?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도덕 법칙에 대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칸트는 인간은 마음속에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지켜야 하는 도덕 법칙이 있다고 하는데 이 도덕 법칙의 형태는 어떤 형태여야 되냐? 바로 명령의 형태를 띄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명령이란 건 뭐뭐 해라! 라고 이렇게 시키는 거. 여러분들 막 엄마가 공부해라! 이러면 막 하기 싫지. 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공부해라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그게 진짜 공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자, 비굴하네요. 아무튼 도덕법칙은 이런 명령의 형태를 띄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명령을 말하는 거냐? 칸트는 명령에는 2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학습지에 보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2가지 형태의 명령이 있을 텐데 일단 설명 먼저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명령은 정언 명령이야. 이게 칸트가 사실 좋아하는 명령인데 정언 명령이란 건 무조건 뭐뭐 해라 또는 무조건 뭐뭐 하지 마라. 뭐 조건을 달지 않는 거야. 너 이거 그냥 해. 너 공부해. 아니면 너 지각하지 마. 너 일찍 다녀. 약간 이런 식으로 무조건 그냥 이유를 붙이지 않는 거지. 이런 게 정언 명령이고 그다음에 2번째는 가언 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는 가언 명령은 정언 명령과 달라. 정언 명령은 조건이 없어. 근데 가언 명령은 조건이 있는 거야. 무조건적인 게 아닌 거죠. 너 뭐 하고 싶으면 뭐뭐 해. 혹은 너 뭐 하고 싶으면 뭐뭐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조건을 뭐뭐 하고 싶으면 이란 조건을 붙이는 거지. 너 혼나고 싶지 않으면 지각하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자, 그 예를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먹고 싶은데 요즘에 어디서 파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떡꼬치를 못 먹고 있거든요. 여기 학교 근처에 분식집이 있나요?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 검단고 근처에 분식집이 없죠? 있나요? 있을까? 난 모르겠어. 있다면 여러분 알려주세요. 저 떡꼬치가 요즘에 굉장히 먹고 싶거든요. 근데 안 팔겠죠? 여러분 떡꼬치가 뭔지 모르는 건 아니겠지? 또 이렇게 세대 차이 나는 거 아니겠지? 자, 정언 명령의 예시예요. 요거는 정언 명령의 예시. 정언 명령은 그냥 야 떡꼬치를 훔치지 마, 도둑질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칸트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지켜야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건 가언 명령의 예시야. 너 들켜가지고 혼나고 싶지 않으면 경찰한테 잡혀가고 싶지 않으면 뭐야 욕망을 바탕으로 한 거지. 이런 조건을 붙이는 거지. 너 이런 욕망 그러니까 너가 혼나고 싶지 않다는 욕망 이거 채우려면 떡꼬치 훔치지 마. 조건을 붙이는 거죠. 이런 거는 도덕법칙이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해. 왜 그러냐? 한번 학습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칸트는 도덕법칙을 무조건 뭐뭐 해라 혹은 무조건 뭐뭐 하지 마라 라는 절대적인 명령,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거야. 절대적 명령의 형식인 정언 명령의 정식으로 제시를 했다.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법칙의 형식, 형태는 정언 명령의 형태여야 한다. 정언 명령은 조건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무조건적인 명령이다. 근데 가언 명령은 조건이 있죠. 조건이 붙고 어떤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명령이야. 예를 들어 가언 명령 방금 이거였잖아. 떡꼬치 훔치지 마. 근데 왜? 들켜서 혼나고 싶지 않으면. 그러면 떡꼬치 훔치지 마가 중요한 거야? 너 들켜서 혼나고 싶지 않은 게 중요한 거야? 들켜서 혼나고 싶지 않다는 목적이 있는 거고 그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떡꼬치를 훔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이렇게 얘기를 해. 도덕법칙, 즉 도덕적인 명령은 다른 목적, 건강이나 부, 명예, 특히 행복해지기 위해서 도덕법칙을 지켜라 라는 이런 가언 명령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도덕의 원리가 가언 명령으로 되어 있다면 이런 도덕은 우리의 욕구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떨어지게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덕이 이제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뭐 어떤 도덕적 행위 해가 되어야 되는 거지. 너가 행복하려면 혹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면 너가 슬프지 않으려면 도덕적인 행위 해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야. 됐을까요? 도덕법칙의 형태는 항상 어떤 형태여야 된다? 정언 명령의 형태여야 한다.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명령이어야 한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정언 명령이 뭔지는 알겠어. 뭐야? 무조건적인 명령이야. 근데 칸트는 그래서 정언 명령, 즉 도덕 법칙이 되기 위한 이거는 필기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도덕 법칙이 되기 위한 약간 관문? 약간 테스트? 요거 두 가지 정언 명령은 통과해야 도덕 법칙이라고 할 수 있지라는 두 가지를 제시를 해요. 그게 뭐냐면 정언 명령의 핵심인데 일단 첫 번째로는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준칙이 인간 존엄성. 아니다. 준칙의 인간 존엄성이 아니고 그냥 따로따로 볼게요.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과 인간 존엄성. 이게 정언 명령의 두 가지 핵심이자 그 도덕 법칙으로 될 수 있는 그 통과 관문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필기해 놓고 같이 밑에 지문 볼게요. 이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을 설명해 주는 게 이 표의 첫 번째 지문이에요. 읽어볼게요. 내 의지의 준칙이, 그러니까 너의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자, 이것 봐. 뭐뭐 해, 그냥 해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정언 명령의 형태야 아니야. 조건이 붙었어 안 붙었어. 그냥 어쩌고저쩌고 행위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정언 명령의 형태죠. 그 두 번째도 한번 봐봐. 너 자신과, 이건 인간 존엄성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해. 결국 얘도 행위해. 어쩌고저쩌고 행위해. 얘도 무조건적인 정언 명령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근데 어떤 거냐면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일단 준칙이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아. 준칙이란 건 이거 안 돼. 다행히 안 사라졌네요. 주관적으로 타당한 원칙이야.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거든요. 주관적 행위의 원리.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어. 음주운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하지 않을 거야. 혹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이런 나만의, 여러분들이 세운 자신만의 규칙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게 나만 지키는 게 아니라 언제나 보편적으로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원리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그게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준칙이란 건 나만의 원리야. 준칙이 보편화될 수 있는지 그걸 꼭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통과한 것만이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 한번 해볼까? 안 될 것 같은 거? 자, 예시 한번 들어보자. 여러분들이 얼마 빌릴까? 자, 10만 원을 급해가지고 10만 원을 친구한테 빌렸어. 친구한테 10만 원을 빌렸어.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여러분 갚으려고 했는데 갚을 여력이 없는 거야. 갚을 여력이 없어. 결국 못 갚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못 갚으니까 안 되겠다. 나는 돈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친구를 죽여야겠다. 또 급전개죠. 항상 저는 좀 급전개를 좋아해가지고. 자, 친구야. 친구 선하게 그려야겠다. 무섭다. 속눈썹을 그리면 좀 선해 보이려나? 자, 친구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얘가 이제 돈 빌려준 애야. 근데 여기 나라는 인간이 있어. 얼굴을 그릴 필요도 없어요. 자, 나라는 인간이 얘한테 돈 빌렸는데 돈 못 갚겠네. 얘를 죽여버려야겠다 하고 칼로 칼 같지가 않네. 칼로 얘를 죽였어. 그래서 이게 입술에서 이제 입에서 피를 질질 흘리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봐. 사람을 돈을 빌리며 갚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
이거를 나는 나만의 준칙으로 해야지. 그러면 이 준칙이 과연 이거 나만의 준칙이었어? 이게 보편 법칙이 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해보자. 보편 법칙으로 할 수 있을까? 사람을 죽이는 거? 자, 다른 사람도 그러면 이게 보편 법칙이 되려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그렇게 사람을 다 죽이다 보면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 없어? 돈을 빌리고 돈이 없어 그러면 다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단 말이야. 그럼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이 보편 법칙을 따를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 보편 법칙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거죠. 이런 걸 통과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의 예시는 이런 게 있다. 하나 더 해볼까? 그럼 선생님 사람 죽이는 거 이거 첫 번째 예시 근데 이거 보편 법칙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거짓말 하는 거 해볼게요. 거짓말 되지 않나요? 칸트는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안 된다고 했냐면 자, 거짓말 하는 것을 보편 법칙으로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나 보자. 이것도 안 된다 그래. 왜? 이거는 그 자체로 모순이 생긴다는 거야. 어떤 모순이 생기냐? 거짓말하는 거 괜찮아. 나 돈 갚았다고 뻥쳐야지. 이러는데 거짓말 한다는 게 보편 법칙이 되면 이 보편적인 도덕 법칙, 거짓말 한다라는 이 도덕 법칙도 사실 거짓말일 수 있잖아. 그치? 이것도 거짓말이야. 뭐 누가 그러면은 보편 법칙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말일 수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는 보편 법칙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칸트가 안 된다고 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는 왜 안 되냐? 보편 법칙이 왜 안 되냐? 만약에 내가 그럼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도둑질해야지? 근데 생각해봐 여러분. 그러면 도둑질을 다 하다 보면 도둑질을 한다는 건 남의 거를 뺏어온다는 건데 누구나 남의 거를 뺏어올 수 있으면 내 것이라는 소유의 개념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게 언제 내 거에서 사라질지 모르는데 나도 남의 거 도둑질할 수 있고 내 거 다른 사람이 또 도둑질할 수 있는데 소유의 개념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소유의 개념이 없으면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빌린다는 거 내가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아서 도둑질한 건데 소유의 개념이 없어지면 돈을 빌린다는 것 자체 행위를 할 수 있나? 이런 개념도 사라지게 되잖아. 그래서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들은 다 예시고 여러분들이 결국 알아야 되는 거는 이런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일단 이 세 가지는 다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칸트는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봐요. 혹여라도 만약에 현실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뭐가 돼? 이게 현실적으로 실현된다면 이게 도덕 법칙이 되었을 때 수긍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해.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편 법칙, 보편적인 도덕 법칙, 즉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을 통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만 알면 돼. 항상 도덕 법칙이 되려면 정언명령, 첫 번째 정언명령인 요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하나 더 통과해야 돼. 뭐야? 두 번째 정언명령. 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아라.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좀 얘가 좁아서 이쪽 빈칸으로 가볼게요.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항상 동시에 무엇으로 대우하라? 목적으로 대우하라. 여기서 수단이라는 건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 목적으로 대우한다는 건 이런 인간을 되게 존중해주는 거, 인간이 존엄하다는 걸 인정해주는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예시를 또 들어볼게요. 우리 윤사 시간을 위해 항상 우리들을 위해 봉사하는 윤사부장이 있겠죠. 각 반마다. 자, 윤사부장이 우리한테 뭐를 나눠서 출력물도 나누어주고 그리고 프린트 같은 거 그리고 우리한테 시험 범위도 공지해주고 수행평가 모른다 그러면은 수행평가도 어딘지 맨날 알려줘. 뭐 하는 건지 친구들이 물어봤을 때 이 윤사부장한테 여러분들이
윤사부장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얘기를 할 때, 야, 나 출력물 좀 줘. 야, 나 시험 범위 어딘지 좀 알려줘. 야, 나 수행평가 어딘지 좀 알려줘. 왜? 넌 이거 알려준 사람이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돼, 안 돼? 안 돼. 칸트는 인간을 그렇게 대하는 건 수단으로 대우하는 거라고 봐요. 수단으로만. 응? 수단으로만 대우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인간은 항상 수단으로 대우할 수도 있지. 근데 목적으로 인간 존엄성을 존중해 주면서 대우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쉽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윤사부장한테 이런 것들을 부탁할 때 이 사람이 인간 존엄성을 갖고 있구나라는 거를 인정을 하면서 이게 존중을 하면서 부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리해 볼게. 부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정리.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인간을 목적으로만 대우하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하면서 목적으로 대우하는 거 된다, 안 된다? 되죠. 칸트는 인간을 수단으로 대우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 근데 그때 항상 목적임을 인지를 하고 대우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도덕법칙은 인간을 수단으로만 보는 그런 도덕법칙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단순히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할 수 있는 그런 도덕법칙을 세워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도덕법칙 통과 테스트 2가지였어요. 첫 번째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과 두 번째 인간 존엄성. 됐을까요? 그러면 넘기기 전에 요 보편화 가능성과 관련된 지문이에요. 거짓 약속이 의무가 될 수 있는가? 도덕법칙이 될 수 있는가? 나는 이렇게 스스로 물어본다. 왜냐면 이게 나의 준칙이었던 거야. 나만의 원리, 법칙이었던 거죠. 근데 나의 준칙, 거짓 약속이라는 준칙이 보편적 법칙으로 타당한가? 될 수 있나? 이러한 물음을 던져보면 거짓말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2번에서 설명을 했죠? 거짓말하는 건 보편 법칙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칸트가 얘기한 겁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칸트의 이제 전체 성은 임마누엘 칸트라고, 사실 여기 임이라고 자주도 있는데 이마가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마누엘 칸트라고 적었어요. 자, 이마가 넓은 칸트한테 도덕적 행위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학습지 빈 공간에다가 칸트가 바라보는 도덕적 행위란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다 도덕적 행위예요. 칸트가 봤을 때는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 선한 의지에서 비롯된 행위. 왜 선한 의지는 우리가 옳은 행위를 그게 옳으니까 따라 받아들이고 따르려는 마음가짐이었잖아. 그런 거에서 비롯된 행위는 당연히 도덕적 행위겠죠? 다음에 두 번째는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 아, 이게 의무지? 무단횡단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 의무지?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 의무지? 그러니까 나 그거 지켜야지. 의무니까.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를 도덕적 행위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의지에서 비롯된 의무에 따른 행위. 이것도 방금 설명했던 것들이랑 똑같은 건데 말하는 방식만 다른 거예요. 꼭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퀘스천 질문해 볼게요. 자, 의무에 맞는 혹은 의무에 일치하는 행위는 도덕적 행위일까 아닐까? 종이 치고 그래요. 의무에 일치하는 행위는 도덕적 행위 아니죠? 아까 횡단보도랑 그리고 상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상인, 그걸 통해서 설명했어요. 얘는 도덕적 행위 아니라고 봐요, 칸트는. 그러면 칸트 윤리사상의 장점과 한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야 종 칠 때까지. 또 엄청 시끄러워지겠네. 7교시가 끝나서 가야 할 시간이거든요. 자, 칸트 윤리사상의 장점과 한계. 장점, 인간다움의 핵심 요소인 도덕이 갖는 중요성을 잘 보여줬대. 칸트는 인간다움의 핵심 요소를 뭐라고 봤냐면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극복하고 실천 이성을 통해 세운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것. 이게 인간다움의 핵심 요소라고 봤어. 왜? 자신의 욕구에 그냥 따르는 거는 사실 인간도 따를 수 있긴 하죠. 근데 이거는 동물과 다를 게 있어 없어? 없잖아. 인간다움의 핵심 요소는 이 욕구를 극복하고 도덕 법칙을 따르는 게 인간다움의 핵심 요소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도덕의 중요성을 잘 드러내줬죠.
그래서 칸트의 장점이고요. 근데 칸트 윤리사상의 한계점은 먼저 첫 번째로 뭐야? 지나치게 뭐야? 엄격하다는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도끼든 흉악범 얘기했죠. 도끼든 흉악범이 우리 집에 앞에 왔는데 친구 너 있냐? 친구 숨겼냐 안 숨겼냐 막 얘기할 때 칸트 거짓말 해야 돼 안 해야 돼? 거짓말은 그른 행위잖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 근데 그렇다가 거짓말 친구가 있어요 라고 만약에 얘기했다가 들어서 친구를 죽이거나 막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지나치게 너무 엄격해서 행위의 결과 같은 거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한계점이 있죠. 그리고 아까 정언명령은 뭐였어? 조건이 있는 거였어? 없는 거였어?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명령이었는데 이거는 어떤 우리한테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주진 않아. 조건이 없는 형식적인 그런 형식만 알려주는 거죠. 도덕법칙의 형식. 준칙의 보편화 가능성 통과하고 그 다음에 뭐 인간 존엄성 통과하면 도덕법칙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형식만 알려준 거지 구체적으로 어떤 게 도덕법칙이어야 하는지 우리한테 내용은 알려주지 않죠. 그래서 도덕적 의무가 상충, 서로 부딪힐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 아까 방금과 같은 경우에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 혹은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 요런 두 가지 도덕법칙이 부딪히는데 이거 두 개 다 도덕법칙 그 정언명령 통과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 1번과 2번이 부딪힐 때 우리는 그래서 뭐를 더 우선시해 여겨야 되는데 칸트는 이거에 대한 해답을 주지 못해요. 왜? 그냥 얘네 둘 다 도덕법칙이기 때문에 둘 다 지켜야지 라고 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행위 규칙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요 칸트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나중에 로스라는 사상가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고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기만 할까? 뭐가 더 우선인지 칸트의 윤리사상만 따르면 설명하기 어렵다. 뭐가 더 우선일지, 요게 우선일지, 요게 우선일지 설명이 어렵다. 네, 여기까지 하면 끝입니다. 너무 듣느라 고생